네, 대한민국 문과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가는 단과대학 단연코 법과대학일 겁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법률 시장은 많이 안정돼 있고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변호사, 로펌은 많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계신 한 변호사님을 만나봅니다. 법무법인 피터 앤 김의 김가뷰 변호사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라고 하니까 창업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창업가신 거예요. 피터 앤 김이라는 국내 최초의 국제 로펌을 창립하셨습니다. 예. 사실 피터 앤 김은 국제 중재 전문 로펌인 거죠. 네, 맞습니다. 국제 중재 분야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지금쯤은 이제 론스타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론스타 사건이 우리 국민들이 뇌리에 깊게 남아있는 국제 분쟁 중에 대표적인 사례였잖아요. 최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고 큰 공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번 결정의 의미도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제 중재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뭐 중재를 제가 합니다. 그럼 중재가 뭔가요? 이렇게 하면 보통 설명하는 게 론스타 사건 들어보셨죠? 이렇게 하고 네, 대표적으로 론스타 사건 들어봤다면 그것도 드시네요. 중재입니다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기업 간의 분쟁이 아니고 이제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건 당연히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중재로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이제 투자 중재라고 하는 독특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투자 협정을 많이 맺고 있는데요. 그 투자 협정 안에 그 투자 협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중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분쟁이 없다가 그동안에 론스타 투자 중재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한 최초의 투자 중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제가 수행하게 된 게 그 전에 제가 중재를 이제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제가 그 사건을 수임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이제 수행하게 된 것 자체가 엄청 영광인 거죠. 제가 대한민국을 대리했다는 게 엄청 영광이고 첫째. 그 사건은 이게 금융 규제, 정부가 하는 금융 규제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투자자가 어느 정도 자기나 투자한 이익을 회수해 가는 데서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야 되느냐 하는 그 두 가지 가치를 판단하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게 이제 외환의 인수와 관련된 그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세금 관련된 겁니다. 이게 실질 과세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실제 과세를 그 어느 정도 범위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크게 보면 이제 그 세금 이슈와 그 금융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이 선진국에서 똑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쟁이 돼서 우리가 투자 중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중재 사건은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결론이 내려졌다. 결론이 내려져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입장이 옳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도 바라는 바시겠지만 사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또 그 대한민국이 한 결정들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재라는 독특한 성격 때문에 뭐 이걸로 완전히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그 제기된 중재 절차에서 우리가 그걸 10년 이상 진행을 해오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방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전시켜온 법률제도 또 우리가 그걸 적용해온 법률제도가 성공적이었다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이 법에 맞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예. 결국.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했던 행동을 두고 이게
잘못됐느냐 잘했느냐를 판단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한 행동은 그 나름의 논리와 또 그때 당시에 적용된 여러 가지 법률에 바탕을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이 잘못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판단받는 것이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변호사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리인, 론스타의 대리인 뭐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누군가 중재를 하는 또 제3의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뉘앙스를 오히려 그렇지 않고 네. 대한민국을 대리하는 로펌은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공동 대리인들이 계시고요. 또 이제 이 론스타 펀드를 대리하는 또 대리인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재인 3분이 계시는 거죠. 중재인 3분이 계셔서 중재인 3분이 재판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판정을 내리시는 거고 그 판정이 났었고요. 그 판정은 대한민국이 이제 대부분 승소를 했는데 네. 일부 금액에 관해서 이제 지급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항소를 하고 론스타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 투자 중재에 관해서는 보통 중재는 항소가 없는데 요 절차는 독특하게 항소 절차가 또 고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소 절차를 진행을 해서 그 항소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요 중재 절차에서는 요게 최종적 결정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로스쿨생들이 뽑은 가장 존경하는 선배 변호사에 꼽히셨던데요. 아, 예, 그거는 뭐 조사가 뭐 잘못됐을 수도 아니요. 제가 본 그 어떤 수상 경력보다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떤 개척 정신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진행해 보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스스로 파이오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남들이 안 했던 걸 뭐 하긴 했는데 그게 무슨 뭐 파이오니어는 그렇게 거창하게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고요. 이제 중재 분야는 원래부터 있었고 중재는 이제 재판을 개인이 하는 법원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그런 중재 절차는 늘 있었는데 네. 국제 중재가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속한 기업들끼리 분쟁을 하는 그런 국제 중재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것은 한 90년대 후반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는 이미 이제 변호사를 한 10년 정도 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새로운 분야를 이제 했죠. 지금 이 피터 앤 김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들이 뭐 다 합치면 한 50여 명의 이제 변호사들이 있고요. 뭐 다른 스태프들도 계시고 서울에 사무실이 있고 또 스위스에 2개 사무실이 있고 스위스. 예, 싱가포르에 있고 또 저 호주에 2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업력은 사실 이거를 창업하신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이제 않으셨잖아요. 저희들이 6년 됐습니다. 예, 여기 피터 앤 김이 생긴 지요. 예. 6년 동안에 6개의 사무소 개소가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들은 이제 국제 중재만 하는 로펌이고 국제 중재를 많이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에 이제 수요가 있고 앞으로 뭐 또 이제 기회를 봐서 더 확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변호사님께서 쓰신 캐대헌과 국제 중재 중심 허브로서의 서울이라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캐대헌과 그 국제중재 허브로서의 서울을 생각하신 게. 예, 제가 캐대헌을 빗댄 거는 우선 캐대헌이 유명해서 그렇기도 한데, 캐대헌이 뭐 이제 그 이후에 성공을 완전 분석할 때 보면 거기 이제 우리나라 전통 무속을 소개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특이한 이제 세팅이 있는데요. 뭐 그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먼저 소개가 됐더라면 이게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또 코멘트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우리가 그냥 가진 거를 좀 국제사회에 내놓고 자신 있게 내놓고 해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보면 이제 국제 중재에서 어느 장소에서 국제 중재를 하느냐가 있는데
뭐 서울에서 국제 중재를 하자는 주장이 뭐 쭉 있어 왔습니다만 좀 더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서울이 중요한 국제 분쟁 장소가 돼야 된다고 좀 더 우리가 강하게 주장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최대원을 빗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과 대한민국이 가지는 국제종제에서의 장소로서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중립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누가 가더라도 같은 대접을 받는다가 중립적인 거거든요. 누가 갔더니 차별적인 대접을 받는다 이러면 이제 중립적이지 않죠. 그래서 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첫째 법률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법률 제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은 법률 분야, 특히 중재 분야의 법률 분야에서는 아시아에서 제일 좋은 법률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법원입니다. 법원이 공정한 결정을 하느냐, 네. 법원이 외국 당사자를 차별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저는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 한국 법원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법원이 외국 당사자를 저는 뭐 차별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법원은 지나칠 정도로 중립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중립적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이나 우리나라 검찰이나 우리나라 법원이 만약에 외국 당사자를 차별한다면 이 중립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 각국에 가보면 어느 정도의 차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큼 그게 외국 사람이 됐건 한국 사람이 됐건 뭐 여성이 됐건 남성이 됐건 나이가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간에 정말 법률에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대접해 주는 나라.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고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좋은 법조 인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만큼 좋은 법률 인프라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우리는 그걸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 법률 인프라는 저는 대단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주장해보자. 주장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중립적인 데 와서 당신들 분쟁을 해결해라. 좀 더 세일즈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분쟁의 중심 국가가 되면 당연히 이제 법률 분야의 중심 국가가 되고 그러면 경제의 중심 국가라는 것은 안정적인 법률을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하고 싶은 뭐 경제 허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법률 허브를 먼저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갖추고 앞으로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갖추고 있고 그걸 좀 더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걸 세계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 혹시 언어 장벽 때문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지레. 뭐 그런 측면도 있겠고요. 그리고 영어도 사실은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거에 관해서 너무 막 스탠다드가 높으신 거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 국제시장 나가보면 거기에 유명한 중재인들 중에서 또는 뭐 유명한 이 변호사님들 중에서 정말 액센트 너무 강하시고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듣기 어려운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한국말을 하는데 사투리를 쓰는데요. 네.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고 않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투리가 좀 더 말을 더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어에 있어서도 우리가 쓰는 어떤 코리안 액센트 뭐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서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그런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점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윤여정 배우님도 떠오르고
무슨 순간 반기문 총장님도 떠올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들은 사실 국제중재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세계를 무대로 두각을 나타내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이미지가 미국에서 뭐 얼마 정도 지내셨을 것 같고 공부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사실 떠올리잖아요. 예, 뭐 이제 저희들이 제가 처음에 뭐 국제중재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중재를 할 때 외국 사람들이 저한테 또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어디서 교육을 받았냐? 저는 뭐 한국에서 계속 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학까지 나오고 이제 변호사를 5년 한 이후에 이제 석사 1년을 미국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1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1년을 미국이랑 영국에서 로펌에서 잠깐 30대 초반 30대 초반이요. 30대 초반에 이제 그 5년 변호사를 한 이후에 나간 거니까. 그러셨으니까. 예. 그게 이제 외국 생활은 다죠. 예, 다인데 우리가 쓰는 법률 영어, 이 영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런 영어를 가르쳐 주는 학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하는 영어는 이제 로펌을 들어가서 또는 이제 프랙티스를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보통 학생들한테 농담으로 영어가 잘 안 배워지는 거는 돈을 안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돈을 받으면서 일하면 뭐 영어가 잘 보이고 막 더 잘 들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일을 하는 게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영어는 사실 전부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재를 처음 시작할 때도 과연 내가 한국에서는 이제 소송을 하고 또 법정에 가서 변론도 하고 이렇게 반대 신문도 하고 했는데 이걸 영어로 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하는 게 사실은 큰 엄두가 안 났을 것 의문인데요. 같아요. 하면서 보면 아 이게 영어의 문제는 아니구나. 결국은 내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고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스타일이라든가 또뭐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뭐 예의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국제사회에서 훨씬 더 그게 환영받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막 서양이나 다른 문화에 계신 분들을 흉내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예의 바르고 한국 사람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잘 표현하면 그걸 더 좋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사실 뭐 영어는 아직도 잘 못합니다만 이게 이제 영어의 문제는 아니다. 영어보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아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법률이 다른 이 분들을 상대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이거를 설명하려면 그 다른 걸 알아야 됩니다. 뭐가 다른지를 알아야지 그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포인트지. 내가 더 멋있게 말을 하고 더 멋있는 표현을 쓴다고 해서 그게 설득하는 건 아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 계시니까 생각해 보시면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하시는다고 해서 누구를 설득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말씀을 잘하셔서 설득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결국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기보다는 그걸 어떤 순서로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분쟁은 내가 주장하는 입장이 맞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이 생각하는 건데요. 이미 지나간 상황을 다루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비유하자면 오페라를 공연을 하면요. 오페라에는 노래도 있고 가사도 있고 그 스토리도 있는데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오페라 공연은 되게 인기가 있고 어떤 오페라 공연은 인기가 없는데 똑같은 스토리인데 왜 누가 하는 건 인기가 있고 누가 하는 거는 듣기 싫어하냐 하면
어떻게 프레젠트 하느냐에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저희들이 하는 이런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팩트를 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인데, 특히 그걸 듣는 사람이 문화가 다르고 법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면 그분들이 생각하는 걸 잘 생각을 해서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국제 분쟁을 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법률가들이 우수하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문화나 법률이나 뭐 이 환경 같은 것을 잘 고려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늘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 왔고 그런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네. 그래 왔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그런 평가를 받는 게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한테 있는 강점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아리랑 TV에서 영어로 인터뷰하신 것도 봤어요. 아니, 그것도 영어를 잘 그래서 못해서.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하실까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제가 처음 중재를 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님이, 미국의 큰 로펌에 있는 영국 변호사님이셨어요. 너무 영어를 잘하시고, 저는 뭐 영어를 겨우 하는데, 그분이 영어가 모국어신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를 하면 막 반박을 길게 하세요. 그게 엄청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가, 그 상황에서. 다음에 이제 중재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중재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거 좀 불편합니다라고 하면 그 말하는 이제 단계가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구나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변호사한테 배우고, 또 중재인 분들한테 배우고, 또 뭐 저희들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일하는 다른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네, 그분들한테 배우고, 다 이제 그렇게 배운 거죠. 그게 뭐 아마 이제 앞으로 이런 분야를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어느 나라 변호사님이든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든 간에 결국은 중재 절차에서 또는 국제 분쟁 절차에서 쓰는 그 말과 표현과 방식은 결국 그렇게 배우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가는 과정이다 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문화적인 차이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서도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 변호사님의 경력을 보다 보니까 어떤 예술 쪽에 관심이 많으신 거를 알게 됐어요. 지금 이 도자기도 직접 그림을 그리신 거라고 비서분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예종의 후원회장도 하셨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경력이 많으신데 그런 예술에 대한 관심도 문화적인 다양성이나 차이를 이해하는 근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 제가 그리는 걸 좋아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 그리는 거를 계속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다가 출장 다니면서 이제 시간이 중간에 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스케치를 했었어요. 스케치 좀 하다가 요 도자기 페인팅 하는 거는 이제 도자기 위에다가 이렇게 수채화처럼 그리는 건데, 그걸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굽습니다. 구우면 이게 부피가 한 15%, 20%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게 그 그린 거에서 상당 부분이 날아가고 이제 남게 되거든요. 좀 독특한 이제 그림인데 좀 독특한 거고, 입체적인데 그리는 거라서 평판에 그리는 거랑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저 경복고등학교에 있는 저 은행나무 지금 정도 시즌에 네, 딱 어울리는, 가을에 어울리는 은행나무 그런 건데, 예술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이렇게 음악이나 미술 같은데 관심을 갖는 거는 저희들 같은 법조인한테는 굉장히 도움되는 것 같아요. 아까 오페라의 비유를 하셨길래 네, 서로 다른 뇌를 이제 좌뇌, 우뇌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한쪽 뇌를 너무 많이 쓰는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다른 쪽 뇌를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음악 미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음악 미술에 관심을 갖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보면 이제 저희들 법조인들 중에서
그 음악이나 미술에 관심이 계신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더 관심 있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또 그게 사건을 이렇게 볼 때도 결국 사건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걸 이해하는 삶을 이해하는 거.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표현하느냐는 거고, 이게 그림으로 따지면 이게 나무가 있는 사진 그대로 그리는 것과 그걸 뭐 인왕제색도를 보면 인왕산 사진 찍어 보시면 인왕제색도하고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근데 인왕제색도를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인왕산이랑 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건을 프레젠트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있는 팩트를 그냥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인지하게 하느냐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그 사건이 제대로 프레젠트가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예술적 표현과 저희들이 하는 그 아규먼트가 어느 정도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법률 분야라는 게 되게 막 재미없고 고루하고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이제 중재하는 변호사들, 특히 이제 우리 후배 변호사님들이 저희 중재 이제 로펌에 와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되게 재밌다라고, 사실은 분쟁을 재밌다고 말하면 이건 좋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흥미롭다. 그게 굉장히 그 공부할 게 많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저희들이 다루는 분야가 크립토 관련된 것도 있고, 온라인 컴퓨터 게임 관련된 것도 있고, 뭐 바이오 관련된 것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기계, 복잡한 기계 또는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걸 거기서 생기는 법률 분쟁을 또 잘 정리해서 설명하고, 이 능력도 이렇게 분쟁을 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한국의 이제 법조인 분들께서, 한국 법률가들이 이 법률을 이해하는 데서 뛰어나기도 하시지만 그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시는데도 굉장히 뛰어나세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은 과목을 배우고 뭐 이런 걸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 하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뭐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왜 배우나 생각했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국제 분쟁을 하면서 보면 너무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 변호사들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고 배웠었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당나라 시대 한시 같은 걸 배우고, 그 당시 당나라 시대 한시 막 갈로역기 시험에 너무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막 당나라 시대 시를 내가 외워야 돼 이랬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제 국제 중재 분야에 나가서 뭐 외국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중국 문화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에 무슨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시에 이런 표현이 있고 이게 뭐 어디에서 나왔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거를 아느냐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에 이제 역사가 나오면, 저희들도 역사도 되게 막 남의 나라 역사를 열심히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당신네 뭐 왕조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임프레시브하게 생각하거든요. 음악 미술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음악 미술을 많이 보거나 듣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외우기는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음악 감상 시험도 보고 그랬어요. 뭐 순서도 다 배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실 국제사회에 나가서 막상 그걸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걸 전문가처럼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를 좀 넓혀주는 측면이 있고요. 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중재하는 변호사님들이나 우리 법률가들이
그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그 분야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겁내지 않고 알려고 하고 또 이해해내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능력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변호사님의 경력도 놀라웠지만 먼저 이 공간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경치가 좋은가요? 아, 네. 경치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회의실이 저렇게 큰 회의실이 있는 거를 로펌에 원래 저렇게 큰 회의실이 있는 건가요? 로펌에 다 큰 회의실이 있는데요. 네. 네, 저희 회의실 좀 독특한 거는 사각으로 생겼습니다. 보통 회의실 좀 길게 생겼는데 저희들은 이제 중재라는 게 여러 사람이 앉아서 사건을 같이 듣고 리뷰하고 하는 그런 절차고 또 우리가 사건을 악유할 때도 그렇게 좀 여러 명이 같이 앉아서 이렇게 토론하는 게 편해서 좀 독특한 형태로 돼 있는데요. 네, 뭐 회의실이 저보다 큰 회의실은 뭐 다른 높음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재라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K-리걸, K-법률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신지요? K-리걸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뭐 독특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그걸 외국 사람들이 보고 따라야 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K-팝도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은 아니고요. 전 세계 좋은 음악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이렇게 흡수해서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한 음악을 거죠. 만들었는데 그걸 전 세계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이란 것도 사실 법률은 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뭐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쓰는 법률은 대부분 서양에서 온 이제 법률이고 그 법률을 우리가 운영을 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만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이 또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나. K-팝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뭔가를 해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네. 굉장히 인권에 관해서 이렇게 걱정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우리나라가 인권에 걱정이 많고 과연 이게 해결될 수 있나 하는 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법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인권이 걱정되는 나라였는데 그게 굉장히 단기간에 우리가 인권이 급격하게 신장한 나라가 됐는데 그리고 인권이 보장이 잘 되고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런 걸 이룬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네. 또 그런 법 체계를 받아서 이런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룰 때 사실은 법률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그 경제 발전이라는 게 실제 성과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률이 있어서 회사의 권리가 있는 거고 또 무슨 지적재산권도 보장이 되는 거고 또 각자의 경제적 지위가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 한국의 어떤 경험 또 우리가 운영해오는 방식 이런 것들을 세계인들이 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K-리걸이라고 하는 게 K-팝하고 통하는 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K-팝은 많이 듣고 감이 잡히지만 K-리걸은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 들어보는 느낌인데 K-팝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국가 이미지도 높여주고 있고 그리고 국부도 늘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K-리걸은 우리나라를 더 알리고 입지를 공고하게 하고 부를 창출하고 가치를 창출해내는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률 디벨롭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당연히. 그럴 이유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률이 잘 적용이 되고 네. 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법률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던 건데, 그런 성과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었다. 짧은 기간에 우리가 경제도 발전했지만 인권이라든가 법률에 있어서의 정교함이 사실은 어떤 국가에 비교해도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발전했다고 하는 것이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고, 그게 사실은 오랜 전통을 가면서 해오던 국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전통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우리는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케이팝이랑 비슷한 건데, 네. 음악이 뭐 여러 나라의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좋을 수 있고,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 전통에서 이렇게 뭐 약간 한계가 생길 수 있는데, 케이팝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좋은 걸 모아서 또 모든 사람이 지금 좋아하는 걸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게 뭐 K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뭐 K가 붙어 있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뭐 K 뷰티 뭐 다 마찬가지일 텐데, 법률에 있어서도 우리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낸 인권 신장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법률의 정비, 법률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선진적인 어떤 모습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각국이 가지고 있는 법률에 있어서 고민들이 있는데, 특히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하는 분쟁 분야를 생각을 해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분쟁이 싸고 빨리 좀 처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일수록 분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선진국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나라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굉장히 발전한 국가들의 경우에 보면 거기에서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분쟁이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겠는가, 또 많은 비용을 쓰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분쟁 해결 방식, 그게 아주 뭐 지금 상태가 아주 아이디어한 상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우리가 제시해 볼 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도 지금 있는 걸 그대로 하자가 아니라 그 국제적인 어떤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서 우리 것도 조금 바꾸면서 이런 방향으로 해보자고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전 세계 사람한테 도움되는 일 아니겠는가. 이런 게 이제 제가 말하는 K-리걸의 중요한 점입니다. 아,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K-리걸이 K-팝처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분명히 기여할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K-팝은 최정예의 어떤 여전사와 같은 또는 남자 전사와 같은 그런 인재들이 키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K-리걸은 그런 자원이 K-팝보다 더 많지 않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률 분야에는 그 우리나라에 많은 인재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실 뭐 사람들이. K-팝이나 K-드라마에 우리나라에 많은 인재분들이 계시겠는데요. 또 그게 발전하면서 더 많은 인재들이 아마 그쪽으로 지원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말하는 K-리걸이나 무슨 뭐 우리가 제시하는 법률 분쟁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런 게 나오기도 전에부터 우리나라에는 많은 인재가 법률에 집중되어 있고요. 네.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법률 분야에 있습니다. 지금 38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아마 국내 변호사 중에서는 제일 많이 출장을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요. 해외 출장이요? 네,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많이 다니는데 전 세계 여러 국가를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한국의 변호사 진짜 우수하구나. 아, 네, 그래요? 한국의 이 변호사 내지는 네. 이 법조인들이 정말 우수한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에 비교해 보면 우수한 사람이 뭐 법조인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만큼 집중적으로 정말 그 우수한 인재를 상당수를 법조에 투자했느냐고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인재를 투자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고, 저는 사실은 그냥 국내에 있을 땐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외 시장에 나가서 보면 그런 국가 굉장히 드물고 그래요. 네, 굉장히 드물고 우리가 뭐 그렇게 투자한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재라는 측면에서는 뭐 우리는 충분한
인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인재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이 법률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그 산업에서는 지금 그 인재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인 걸까요? 우리나라 법률 시장이 이 정도 발달하고 또 우리나라 뭐 국민들께서 저희들 법률가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사실 국제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저희들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나 네. 또 우리 법원이나 이 법조가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의 수준은 저는 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베니핏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지 않는가. 우리가 사실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더 많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K-팝이 사실은 전 세계에 뭐 히트를 치기 위해서 뭐 음악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국내에서 이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법률을 발전시킨 거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이 좀 세계 시장을 넓혀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스탠다드를 제시하고 우리가 좀 시장을 더 이끌어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 기업들이 전 세계로 나갔을 때 미국 그 변호사들이 다 전 세계를 타러 나가서 이제 미국 기업들을 도와줬고 뭐 영국 기업도 그랬고 뭐 다른 나라 기업들도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건데 우리도 사실은 우리 변호사님들이 우리 지금 기업들이 나가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 또 우리나라 기업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국제적으로 어떤 법률의 스탠다드를 세운다든가 또는 뭐 어떤 기준을 세운다든가.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 인권이란 것은 어떻게 실제로 뭐 경제적인 발전이나 이런 거하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 발전이라는 거하고 또 그 경제 발전에서 희생되는 어떤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하고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실제 단기간에 경험해본 우리가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같이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는가.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할 일은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영어가 맞아요. 외국 시장에 나가면 네, 국제 영어를 해야 중재라고 되는데 일단 영어. 네, 영어가 안 돼서 이게 이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영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당장 요새는 뭐 AI가 나와서 제가 한국말로 해도 실시간으로 다 네, 영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보다는 그 컨텐츠가 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K-팝이랑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히트한 노래 중에서 영어가 많아서 히트했다기보다는 너무 어려운 한국말인데 그게 사람들한테 더 어필하고 외국 사람들이 막 그걸 외우려고 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에 관해서 너무 이렇게 한정적으로 우리 경쟁력을 평가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뭐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프레젠트 할 수 있고 그걸 외국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긴 해야 되겠죠. 뭐 그쪽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언어에 이렇게 영어에 이렇게 막 한정 지어가지고 그게 국제 경쟁력, 영어를 잘하는 게 국제 경쟁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K-리걸이 세계 진출을 망설인다면은 그거는 장벽이 아니다. 예, 뭐 전혀 뭐 영어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게 결정적인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겸손하고 또 뭔가 잘하는 게 있더라도 이렇게 내세우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라고 교육을 받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우리 법조인들께서 또 우리 한국의 법률가들께서 아마 나보다 더 잘하는 많은 법률가가 있지 않겠는가. 전 세계 많은 법률가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뭔가 기준을 세우고 또 뭔가 이렇게 이끌어가면 네.
내가 그걸 도와주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느끼기에는 우리나라 법률가의 그 수준이나 자질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법률가가 오히려 외국 법률가들한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가자고 설득하고 또 뭔가 더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캐디언을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한 건데 그냥 우리가 하자고 한번 해보자. 뭐 거기는 뭐 엇 막 이렇게 네. 나오는데요. 그 너무 이렇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왜냐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만큼 법률에 많은 인재를 투자한 국가는 세계에 많지 않다는, 거의 없다는 그 팩트만을 믿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의 각 분야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면 국내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의 많은 숫자를 법률에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의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네요. 예,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우리가 원래 학생 때 가졌던 경쟁력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자. 뭐 이런. 그래서 좀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데서 좀 확신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사명감 같은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특히 이제 전 세계 법률 시장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륙법이라고 하는 이제 뭐 독일, 프랑스 이런 스위스 뭐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제 대륙법계라고 하는 법계가 있고요. 또 미국, 영국, 뭐 호주, 뉴질랜드의 영미법이라고 하는 이제 큰 두 분야가 있는데 지금 전 세계 법률 시장은 영미법계 변호사들이 굉장히 활약이 많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로펌들도 대부분 영미계 로펌들이고. 예. 그래서 이 대륙법계 쪽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인데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다 대륙법계 국가들이거든요. 뭐 예외가 있다면 뭐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또 말레이시아 정도가 이제 이 영미법계 국가고요. 뭐 인도가 또 있긴 하고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있는데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을 보면 거의 뭐 이거는 다 이제 대륙법계 따르고 있는데 이 대륙법계 국가에서 또 가지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는 한자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률의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지역, 아시아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 거기에 많이 적용되는 아시아 문화를 가진 대륙법이라는 측면에서 그걸 대표하는 나라가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 나라가 거기서 제시하는 것이 뭐 세계적인 기준이 못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시아에는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 그 역할을 하기에는 한국의 법조인이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누가 하고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아무도 안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와, 빈 시장이네요. 와. 사실은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거나 또는 뭐 영국이라든가 뭐 독일이라든가 뭐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또 법률가들은 많은 분들이 영미법과 대륙법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 학자분들도 그러시고 또 우리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제 대륙법이라고 하는 뭐 독일법 내지는 일본법에 바탕을 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이후에 뭐 미국이라든가 또 다른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법 체계가 이렇게 혼합된 형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또 비슷한 상황에 있고 그래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한테 이게 법률이 이러이러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좋고 또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요렇게 하는 것이 좋은 솔루션이 되겠다라고 제시하기에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입지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나요? 저희가 지금 변호사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희는 국제중재라는 거에 프로세스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실 때 대한민국이 국제중재의 어떤 그런 분야에서의 허브로 서울이 매력적인 도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캐대언에 빗대어 해주셨는데 뭐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한테 아니더라도 국제중재라는 게 우리나라 서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그런 어떤 중재를 할 사건이 생겼을 때 그게 서울에 와서 이제 서울에 있는 한국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된다는 뜻인가요? 궁금해요. 예, 그 좀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전문적인 분야죠. 자, 이제 그냥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미국의 어떤 기업이 있고 뭐 중국의 어떤 기업이 있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는 분쟁이 이제 많은 상황인데 그 두 나라에 속한 기업 사이에 거래가 있고 그 거래에 생긴 분쟁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 있는 당사자는 미국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겠죠. 중국 당사자는 이제 중국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다 할 것이고 당연히. 그 상대방은 그 어느 국가에 가서 재판받는 걸 원치 않겠죠. 그래서 국제중재는 뭐냐면 그거를 개인한테 재판받는 겁니다. 그 양쪽 당사자가 합의한 개인한테 가서 중립적인 개인한테 이걸 판단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그런 일이 있나요? 하시는데 네. 사실은 국제적으로 큰 분쟁은 대부분 상당수가 그런 국제중재를 통해서 행해지고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 절차가 이게 기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컨피덴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알려지지 일반인한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있다는 게 뭐 자랑할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분쟁이 있었다, 어디에서 했다, 어떻게 됐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그러나 실제로는 국제 분쟁의 상당수는 뭐 소송도 있긴 하지만 많은 숫자가 국제 중재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자 그러면 이 두 기업이 이제 중립적인 뭔가 장소를 찾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 중립적인 중재인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위스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의미도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스위스가 이제 강제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렇게 작은 나라면서 독립적이니까 그 근처에 있는 큰 국가들의 분쟁들이 스위스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큰 국가들이 있죠. 큰 국가들이 있으니까 이 경제의 강대국들이 분쟁이 있을 때 네. 그 중립적인 지역으로 이 한국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걸 하려면 그 국가 자체가 갖고 인더스트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중심국이 되겠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좀 많이 만들어야 중심국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국제 중재를 제일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요. 예, 이미. 이게 이제 이것도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뭐 쓴 글 중에 펜싱하고 국제 중재 공통점 이런 거 쓴 적이 있는데요. 네. 펜싱이라는 게 이게 프랑스에서 만든 건데 예, 우리가 지금 세계 1등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시아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 우리가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압도적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우리가 이렇게 다 뭐 쇠로 들고 하는 건 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양궁도 잘하고 뭐 사격도 골프도 잘하고, 잘하고 사격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펜싱이라는 것처럼 이 중재라는 제도도 프랑스에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물론 뭐 프랑스 분들이 만든 건 아니지만 예, 프랑스에서 하여튼 디벨롭 됐습니다. 네. 많이 디벨롭 됐고 가장 대표적인 중재 기관인 ICC 중재법원도 프랑스에 있고요. 근데 이게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1등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재의 사건 숫자에서 우리가 1등이고요. 물론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이제 큰 나라들이 있긴 한데 인구 대비 또 경제 규모 대비 생각하면 한국이 1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분쟁 숫자도 많고 한국의 중재하는 프랙티셔너도 많고 그 한국의 중재인도 많이 있고
중재에 관한 법률도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디벨롭된. 여기서 중재인이라 하면 중재를 하는 변호사 개인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 중재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개인한테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하시는 분들을 중재인이라고 합니다. 개인한테 재판을 받는. 예, 저도 뭐 중재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쪽 당사자가 이제 저를 중재인으로 선택을 하면 네. 제가 그 분쟁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면 이게 마치 법원의 판단처럼 또 이거 항소도 안 되고 그 결정이 그대로 당사자한테 구속력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좀 약간 일반인 그렇죠. 입장에서 우리가 생소하실 생각하는 텐데 예. 법원의 어떤 그런 개념. 국제 분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어요. 이게 서로 중립적인 찾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 분야 같은 경우에 보면 스포츠 분야의 분쟁도 사실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 하다가 또는 뭐 월드컵 경기를 하다가 거기서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일반인들 잘 모르시지만 사실 그것도 중재로 가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을 하는 중에 막 중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경기를 할 수 있다 없다, 메달을 딴다 못 딴다를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왜냐하면 그게 그런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이거든요. 어떤 국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오거나이제이션이 그런 거를 합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국제 분쟁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분쟁을 그렇게 처리할 수 있지만 국제 분쟁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사람들이 중립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원하고 네. 그런 사람들을 중재인이라고 하고, 이제 그분들이 혼자서 하면 단독 중재인, 세 분이서 하면 그게 중재 판정부 이렇게 부르는데 여하튼 뭐 그분들이 재판을 하시는 거죠. 이게 중재가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중재하면은 서로 잘 되게 중간에서 이렇게 네, 좀, 맞아요. 그런 느낌을 해주는 생각하잖아요. 것을, 합의하게 해주는 것을 중재라고 합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들이 법률가들이 말할 때는 그건 조정이라고 해서 영어로 medi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 중재 arbitration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컨셉입니다. 네. 중재는 그냥 재판이고요. 결론을 내는 거고요. 네. 결론을 내면 당사자가 따라야 되는 거고요. 이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합의되게 제안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말과 중재라는 말은 전혀 다른 컨셉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중재라고 양쪽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어떤 사람한테 결정을 고하는. 그러니까 뭐 비유해 생각하면 우리 어릴 때 뭐 둘이 뭐 분쟁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저희들이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친구란 영화가 있는데 뭐 친구란 영화가 연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으신데 거기 보면은 바다 거북이하고 뭐 그 조호련 선수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기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론이 안 나면 옆에 친구한테 물어봐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의사가 의견만 한번 들어보겠다 라는 뜻이면 이건 조정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물어봐서 얘가 뭐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누가 이긴 걸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중재가 되는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사실은 분쟁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방식인데요. 누가 이렇게 뭔가 의견이 다르면 제3자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 결정에 따르기로 하자는 게 사실은 재판보다 더 오래된 제도죠. 근데 이제 그게 각 국가에 가서 각 국가에서 전문 법관에 따른 재판을 받는 것이 이제 헌법상 보장이 되고 있는데 그 당사자가 나는 그 헌법상 권리를 포기하고 개인한테 다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중재가 되는 거고요. 그게 국제적으로는 대부분의 분쟁이 그렇게 중재로 해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겠네요. 그 개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중재 시장이 이제 소송과 다른 점은 뭐냐면 소송은 법관이 이제 그 국가에서 선발이 돼서 이제 계시죠.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관을 선택할 수가 없죠. 그렇죠. 판사님들이 뭐 재판을 잘 하시는지 못 하시는지에 따라서 수요자가 그걸 선택하고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재는 이게 당사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병원으로 따지면 의사 선생님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을 더 잘하시는 분을 선택하는 것처럼 양쪽 당사자가 더 잘하는 중개인을 선택할 수 있죠. 그거는 당사자가 뜻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개 시장에서는 그 중개인들이 더 좋은 판정을 하고 더 신속하게 잘 진행을 해주고 뭔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는 레퓨테이션을 쌓아가고 그 레퓨테이션을 가진 분들이 또 반복해서 중개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시장 경제입니다. 더 이제 그런 데 대한 레퓨테이션이 잘 쌓이신 분들이 더 큰 사건의 중개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게 독특한 그렇네요. 네,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그러면 변호사님은 중재인으로서 역할을 하신 건 아니신 거예요? 예, 대리인으로.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인이 되시기도 하시는 거죠? 예, 제가 뭐 중재인 하는 사건이 많지는 않은데, 뭐 지속적으로 뭐 적으면 한두 건, 많으면 한 서너 건 정도는 계속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기밀이 아니라면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예, 중재 분야가 이게 뭐 이 분쟁 내용을 설명 못 드리는 어려움이 있는데, 뭐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일본 기업하고 뭐 스페인 기업 사이에 분쟁이 있는데 그런 데서 중재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필리핀 기업하고 뭐 미국 기업 사이에 분쟁이 있는데 그걸 중재를 하거나 또는 뭐 태국 기업하고 뭐 인도네시아 기업하고 사이에 분쟁이 있는데 그걸 중재를 하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딱 들으시면 제가 중립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재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는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법대로 인재들이 쏠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왜 그랬는지는 차치하고 많은 인재가 쏠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그런 질문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뭐 저라면 다른 추천을 할 것 같긴 한데 여하튼 팩트는 여전히 많은 인재가 법조에 투자가 되고 있고 이미 우리는 많은 인재를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재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인재들이 어떻게 자기 뜻을 펼치느냐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저희가 제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든 뭐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법조인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한정하지 말고 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을 넓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게 도움을 주는 게 있고 근데 좀 더 크게 보면 아시아의 법률 시장에서 뭔가 공헌을 하고 리더 역할을 해주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아시아의 독특한 어떤 또는 뭐 보편적인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공헌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은퇴하실 나이에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신 게 아니었을까요? 예, 제가 이 로펌을 만들 때 57세였는데 그때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저 스스로도 했었고 정주영 회장님한테 제가 옛날에 장학금을 받았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우와, 네.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직접 그때 현대중공업을 설립할 때 하신 이야기를 제가 아주 뭐 한 1m 거리에서 들었습니다. 아, 직접요? 네, 그러고 이제 장학금을 받았었는데 영국은행 가서 뭐 종이에 돈 빌리, 네, 그 저 500원짜리 네. 지폐 네. 그림 뭐 거북선 이렇게 저는 그게 너무 임프레시브 했는데 그때 그분이 그 회장님이 몇 세셨는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저는 그때 너무 고등학생이라 그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56세시고요. 그 저한테 와서 장학금을 주실 때가 한번 한 이제 60대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라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을 그 시대에 네. 예, 만 56세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저하고 같은 57세신데 설립하셨고 그 이제 항공 사진밖에 없는 거기에서 13년이 지나서
현대중공업은 세계 1등 이제 조선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마침 제가 그걸 이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때에 아산 장학회라고 있는데 거기 초대를 받아서 축사 같은 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옛날에 장학생으로서. 네. 네. 그래서 그럼 뭐 그때 이런 것도 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거 뭐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늘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미루다가 해보고 안 된다고 해야 되겠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해봤는데 뭐 됐다 그러면 좋은 거고요.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러면 해봤는데 안 됐다고 할 수 있는데 해보지도 안 하고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안 했다 이러면 그게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자. 일단 해서 뭐라도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약에 성공하면 이제 후배들이 따라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아마 제가 실패한 것을 보고 뭔가 또 뭐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후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6년 전에 시작을 한 건데요. 다행히 지금까지는 하여튼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57세에 시작하셔서 6년을 하셨는데 예, 저는 뭐 했던 거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예, 한국 변호사의 존재 또 이런 국제 중재하는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뭐 그런 측면에서 뭐 공헌하는 바가 그래도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나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의 질문인데요. 그러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후배들이 보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법조인들이 말하는 언어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그 문제를 완전히 극복한 후배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후배들이 그런 국제적인 경험도 이미 다 해서 완전히 국제적인 이 인재로서 다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K-팝 다시 비유를 하면 옛날 K-팝을 시작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뭐 춤을 추는데 한계가 있다든가 또 영어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든가 뭐 노래를 하는데 뭐 이거는 잘하는데 저건 어떻다든가 뭐 신체적으로 뭐 조금 더 뭐 노력할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세대는 사실 그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 분야도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인재 풀은 전 세계 시장 어디 내놔도 지금 빠지지 않는 인재 풀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아시아 법률 시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기반을 하나 만들어서 내가 은퇴하기 전에 또는 은퇴한 이후에라도 그걸 보고 싶다는 게 이제 제 꿈이죠. 그 말고 제 꿈은 1층에 있는 서점을 하고 싶은데요. 1층에 있는 서점이요? 왜요? 우리나라에는 1층에 있는 서점이 잘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큰 서점들은 대부분 지하에 있고요. 1층에 있는 서점이 영 없는 건 아닌데 이 중요한 장소에는 1층에 서점이 없어요. 저는 이제 외국 가면 되게 여기도 별마당 도서관이 지하에 그래서 뭐 지하에. 제가 나중에 이제 다른 거 하게 되면 저는 1층에 있는 작더라도 1층에 있는 서점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조금 뭐 그냥 골목에 뭐 어디든지 가면 있는 서점 그런 거가 좀 더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40이 넘고 난 다음에 책을 읽었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책 읽는 게 제일 좋고 주말에 시간이 나면 항상 서점에 가서 뭐 제가 책을 한 5권에서 10권 정도를 사서 다 읽는 게 이제 기쁨이랄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다양한 분야를 보기 때문에 뭐 특정 분야를 보지는 않습니다. 뭐 과학도 뭐 여러 가지 분야를 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원유올라의 시그니처 질문 행복에 대해서 여쭤보거든요. 감히 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나 자신에 대한
뭐 자부심 이런 것들이 이제 행복이란 거하고 어느 정도 연결돼 있다 이런 정도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만 도움된다? 이런 데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하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겠지만 그게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가치에 도움이 된다? 그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같고 정확하게 어느 분한테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도움이 된다는 게 행복의 이 바탕 아닌가? 네, 그런 생각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법대 보내시는 부모님들 결국 그분들도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니까 법대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면 나중에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거는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사람은 나중에도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법대를 가는 것이 어떤 안정된 그 바탕을 마련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 늦었거나 시대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모든 부분의 바탕이 됩니다. 법을 알아야 이 경영을 이해할 수 있고 법을 알아야 사회적인 이 뭐 정치 제도나 나머지 제도를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법이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게 아마 이제 그 법을 하든 또는 법을 하지 않고 다른 걸 하든 그 자제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자제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잘하는 거하고 보통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내가 잘하는 걸 해서 직업을 가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잘하는 걸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비유를 하면 저는 사실 중재라는 거 되게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이런 게 뭐 내가 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우연히 겹쳐서 내가 이걸 왜 하지라고 하면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고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건데 어떻게 프레젠터를 하면 좋고 어떤 걸 강조하면 좋고 이런 것들이 제가 뭔가 표현하고 싶어 했던 이 법률을 하면서 늘 이거 내가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이 여기 딱 맞아 떨어지고 그게 딱 좋고 내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기하네요. 그런 식으로 자녀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있고 또 잘하는 게 있을 텐데 공부를 잘한다는 죄로 또 법대를 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밸류를 잃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는 게 나중에 그 학생들이 내가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파이오니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척 정신을 가진 사회의 어른 한 분을 뵙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김가배 변호사님과 이렇게 인연이 닿았습니다. 개척자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인재들에 대해서 우리의 상대적 강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주신 것 같고요. 그런 법조인들 우리나라의 법률 문화 새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 더 자신감에 의거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 인형들도 변호사님께서 그리신 거라고 들었는데 예. 저거는 제가 제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염원을 호핑돌 같은 거. 우와, 진짜요? 저게 이제 그 원래 곰돌이 모양인데요. 네. 저는 우리나라 해태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해태를 주제로 해서 이제 하나씩 제가 저렇게 그린 게 지금 한 20-30개 있는데요. 번호를 붙여 놨는데 지금 저기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이겨노라 돼 있는 거는 제가 이기고 싶은 사건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거를 저렇게 이빨도 있고 막 그렇죠. 뭔가 강렬한 빨간 코에 예, 그래서 그린 거고요. 흑연노라. 그 이쪽에 다른 쪽에 있는 것들도 하여튼 내가 뭔가 이제 희망하는 바가 있었을 때 예, 그걸 이렇게 영혼을 담아서.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저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우면 1300도로 꼭 다시 네, 굽거든요. 가마에서. 예, 가마에서 구우면 얘가 이제 이렇게 한 15% 정도 줄어듭니다. 예, 줄어들면서 색깔이 진해지거든요. 그리고 진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날아가 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변화가 생기는데요. 이게 돌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사실 도자기라는 거는 사람이 만든 돌인데 이 돌에다가 새기는 거죠. 우리 뭐 이집트에 보면 막 돌에다가 맞아, 문자를 이렇게 상형문자처럼. 새기는 거. 제가 뭐 그런 적은 없고 그 뭔가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이제 써서 붙여두라 네, 이렇게 하시는 그렇게 분 있잖아요. 얘기하죠. 저는 이제 돌에 새겨라 이렇게 각인. 내가 뭘 원하는지를 딱 돌에 새긴다. 그러면 저렇게 도자기를 만드는 게 내가 원하는 거를 돌로 만드는 기정사실화 시키는. 네. 그래서 뭐 그런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우리 이제 뭐 애가 뭐 결혼할 때 뭐 또 중요한 저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뭐 이럴 때도 했었고요. 뭐 직장을 필요할 때 또 제가 뭐 하여튼 하는 사건에서 중요한 결과가 필요할 때 했었는데 하여튼 꽤 하여튼 효과도 있었고. 와, 너무 재밌는 스토리를 놓칠 뻔했어요. 그래서 저희 진짜 신년을 계기로 어떤 개척자 정신을 탐험하는 의미로, 그리고 또 론스타 사건에서의 어떤 뭐 어떻게 표현을 할까, 만족스러운 결정을 계기로 오늘 김 변호사님을 뵙게 됐는데요. 새해에도 꿈꾸고 계신 회사의 내적으로의 일, 또 국제적으로의 확장, 또 후배들의 존경, 또 1층 서점을 향한 꿈까지 저희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인형을 하나 구워봐야 될 것 같아요. 배우면서 새해 영어를 담아서 그쵸, 뭔가 그냥 막연하게 바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담아서 그려보는 행위 또는 써보는 행위 추천하시는 거죠.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